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의 한 도시에서 3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20살에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디자이너 넷에 스텝 직원 3명이 있는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도 많고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 나름 이 근처에선 유명한 미용실이에요. 성격 차이가 심했던 남편과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든든한 제 기술과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고생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이제 나이가 웬만큼 찬 아들이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았으면 하는 게 제가 아들에게 바라는 마지막 욕심이자 바람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저는 반가우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직업은 간호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일을 오래 한 탓에 좀 쉬고 싶어서 휴직하고 친구가 있는 이 지역에 내려와 있다가 만났다고요. 어디서 만났냐니까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대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제가 물었죠. 어디가 그렇게 좋았길래 이렇게 푹 빠졌어, 우리 아들? 외모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너무 좋아. 엄마 알지? 나 얼굴만 예쁘고 싹퉁 바가지 너무 싫어하잖아. 근데 마음씨가 정말 고와. 전에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TV를 보더니 우는 거야. TV에서 아프리카 기아아기가 나왔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에 다른 지역 살 때 틈나는 대로 보육시설이나 유기견 센터에 봉사도 많이 갔었대. 월급 받은 것도 그런 단체로 후원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모은 게 많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저는 아들의 말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기특하면서도 예뻤습니다. 마음이 참 곱다. 내가 또 이상형이 엄마잖아. 엄마처럼 다른 사람 배려하고 많이 돕는 그런 사람. 제가 사실 몇 년째 미용 봉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봉사활동 단체랑 같이 외딴 지역의 노인정이나 독거노인 분들 찾아가서 머리도 잘라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거요. 아들한테도 세상은 늘 다 같이 사는 거다. 내가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참 마음씨가 곱고 기특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면 나중에 고부간에 같이 봉사활동을 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들은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때였어요. 그날은 오랜 단골 손님이 오셔서 제가 담당해서 머리를 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통화만 하며 빈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보통은 자리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저희 디자이너가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끊을 생각을 안 하고 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바로 옆에서 머리를 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랑곳 않고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는데 정말 상스럽게 말하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이제 안 간다니까. 나 이미 호구 하나 물었잖아. 졸라 순진해. 내가 대기업 다니는 놈 꼬시려고 여기까지 원정 온 거잖아. 근데 우리 호구 과장이래. 거기 과장 연봉 얼만 줄 아냐? 너 알 거 아니야. 너 전에 만났다던 그 오빠도 대기업 아니었어? 아, 생산지? 딴 냄새 졸라 나겠다. 너 어떻게 만났냐? 너도 작업 걸려고 일부러 갔냐? 저는 아무리 손님이라지만 속으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지 않고 있으니 뒤에서 기다리던 디자이너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디자이너에게 조금만 참으라는 눈짓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통화는 끝이 없더군요. 내가 만나는 애?
나이트에서 만났지.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온 것 같더라고. 딱 봐도 공부만 졸라 하고 여자 안 만나본 스타일 있잖아. 내가 또 그런 건 선수지. 딱 견적 보니까 이번엔 좀 참한 스타일로 가야겠더라고. 그래서 나근나근 말하면서 졸라 착한 척 좀 했지. 그랬더니 완전 껌뻑 죽는 거야. 병신도 아니고. 근데 얘 진짜 돈은 많다? 차도 장난 아니고 아파트도 있대. 여기 아파트 비싼 거 알지? 나 지금 얘한테 졸라 공들이고 있어. 진짜 나 무조건 얘 잡아야 돼. 알지? 나 지금 빚 장난 아닌 거. 얘 잡아야 빚도 좀 갚고 얼굴도 좀 손보고 나 코 다시 해야 돼. 그렇게 통화는 끊을 생각이 없더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저희 디자이너한테 가서 통화 끝나면 다시 오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뒤에 계속 뻘쭘하게 기다리는 게 곤욕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디자이너에게 말을 걸자 그 여자가 거울을 통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제 전화 끊어. 나 머리하러 왔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저희 디자이너가 물었죠. 통화 다 하셨어요? 여기는 손님이 왔는데 주스 한 잔 안 줘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통화를 했는데 주스고 뭐고 틈이 어디 있었나요? 황당했지만 디자이너가 잠시 후 주스를 한 잔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여자는 폰을 틱틱 만지더니 디자이너에게 보여주더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연예인 사진이었습니다. 보통 연예인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그 여자분이 보여준 사진은 완전 고데기 세팅머리더군요. 고객님, 요거는 고데기로 세팅된 거라서요. 저 서울에서 머리할 때 이 머리 했었거든요.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데선 됐는데 여기서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가 얘기했죠. 아, 비슷하게 하려면 세팅 펌을 하되 롤을 조금 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굵기면 좀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안 풀리게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근데 고객님, 그 머릿결이 좀 많이 상하셔서 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자의 머리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디자이너의 말에 실실 웃으면서 또 비아냥거리더군요. 아니, 미용사들은 자기 실력이 없는 거면서 왜 자꾸 머릿결 탓을 하면서 밑밥을 깔지? 알아서 비슷하게 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여자의 말에 저희 디자이너도 몹시 기분이 상한 듯 했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울컥 하더군요. 하지만 일단은 다른 손님들도 있고 큰 소리 낼 순 없어서 가만히 있었죠. 저희 디자이너가 머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여자는 계속 여기저기 통화를 하더군요. 보통 통화하는 사람이 남자인 듯 했습니다. 오빠 어쩌고 저쩌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통화하더군요. 다른 손님들도 다 눈살을 찌푸렸고 듣다 못한 제가 말을 걸었죠. 저 고객님, 제 말에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다른 손님도 계셔서 통화 소리는 조금 작게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도서관이에요? 미용실에서 통화 작게 하라는 소린 또 처음 들어보네. 황당했습니다. 사장과 손님 이전에 나이로 봐도 내가 엄마 뻘인 것 같은데 완전 싹퉁바가지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얘기했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셔서요. 제 말에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 들으란 식으로 통화에 얘기하더군요. 오빠, 여기 미용실인데 나보고 전화 끊으랜다. 어이가 없네. 일단 나중에 전화할게. 응, 조만간 술 한잔 해. 여자는 전화를 끊고 말하더군요. 됐어요? 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그 말이 그 말이지. 내 돈 주고 머리 받으면서 눈치 주는 데는 또 처음이네.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일단 제자리로 돌아와 제 일을 했습니다. 미용일 30년 동안 별하별 손님들 많았어요. 대다수는 평범한 손님분들이지만 간혹 정말 유별날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날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머리가 다 끝나고 터졌습니다. 아니 씨, 이 뭐냐고요?
여자가 샴푸, 머리 드라이를 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틱틱거리며 짜증을 냈다가 갑자기 드라이어를 손으로 치면서요. 저희 디자이너도 엄청 당황하고 가게 안에 손님들도 다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핸드폰을 저희 디자이너에게 들이밀며 소리 지르더군요. 언니 눈엔 이 머리랑 내 머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머리는 정말 잘 나왔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머리가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여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작정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봐요. 이 사진은 컬이 엄청 자연스러운데 내 머리는 이게 뭐야? 무슨 아줌마 파마처럼 해놨어. 그 말에 저희 디자이너는 쩔쩔매며 설명을 했습니다. 손님, 이거는 드라이하면서 머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세팅펌이라는 게 원래 드라이할 때 손질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반말까지 하더군요. 야, 내가 손질해서 머리 만들 거면 뭐하러 이 비싼 돈 주고 미용실 와서 머리를 하냐? 처음부터 졸라 실력도 없어 보일 때 알아봤어. 이따위로 머리하고 돈 받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가 나섰습니다. 고객님, 제가 여기 원장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컬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까 나보고 전화 끊으라 마라 하더니 아줌마가 원장일 줄 알았어. 아줌마,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머리랑 내 머리랑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막 핸드폰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머리를 해드리던 저희 단골 손님이 화가 나서 나섰어요. 아가씨,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좀 심하네. 여기 아가씨가 전세 냈어? 아까부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하질 않나. 내가 볼 때 머리 잘만 나왔구만. 괜한 트집이야. 단골 손님의 말에 그 여자는 거의 잡아먹을 듯이 악을 써대더군요. 아줌마 뭔데 빠져요. 왜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머리 하러 왔으면 곱게 머리나 쳐 하고 가시라고요. 그 말에 저희 단골 손님도 열이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리나 쳐해? 뭐 이런 본데 없는 게 다 있어? 뭐라고? 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머리 해놓고 돈 안 내려고. 니 그 빗자루 같은 머리에 이 정도면 잘만 나왔구만. 어디서 생트집이야? 그 말에 여자는 단골 손님하고 싸울 기세로 덤벼드는 거예요. 저와 디자이너는 붙잡고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에게 말했죠. 저랑 얘기하시죠. 여기 다른 손님도 있고. 나 이거 돈 못 내. 내 머리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 말에 저희 단골 손님이 외쳤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강 사장 경찰 불러. 이게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짓을 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여기 경찰서장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처음으로 움찔하더니 잠시 후 더 큰 소리 내더군요. 웃기고 있네. 경찰서장이면 뭐 어쩌라고. 그래, 너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어디 보자. 그러면서 저희 단골 손님이 전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모습에 당황하면서 갑자기 카드를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빨리 계산해요. 야, 너 어딜 도망가? 빨리 계산하라고요. 나 나가야 되니까.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저는 빨리 저 여자가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저희 손님이랑 엮이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 여자는 카드를 획 낚아채더군요.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나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그 여자는 씩씩대며 미용실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갔습니다. 정말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정신이 없더군요. 단골 손님도 문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렸어요. 계산 왜 해줘? 경찰 부른다니까. 저거 보니까 상습범이야 아주.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뭐 저런 미친 애가 다 있어? 말하는 거 보니 술집 다니고 그런 애구만 딱 봐도. 그 여자 때문에 가게 분위기는 아수라장이고 저희 디자이너는 놀랐는지 눈물까지 훌쩍이더군요. 제가 원래 서비스직 하면 별하별 사람 다 본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잘 달래주었지만 저도 그 여자의 행패에 가슴이 뛰고 기분이 내내 안 좋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가서 소파에 가만 앉아 있으니 퇴근한 저희 아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저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세한 것까진 아니고 돈 안 내려고 머리 갖고 트집 잡는 손님이 있었다. 그 정도로요. 아들도 들으면서 화를 내더군요.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경찰에 신고하지, 업무 방해죄로. 영업하는 가게에 경찰 들락날락해서 좋을 게 뭐 있니? 그렇게 끝났으니 그만이지. 열받네 진짜. 한 번만 더 그딴 손님 오면 그냥 쫓아내버려요. 아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길래 괜히 아들까지 신경 쓰이게 했나 싶었어요. 그 후에 혹시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오는 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행여나 정말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 같은 거 올린 건 아닐까 했는데 저희 막내 스탭 말로는 찾아봐도 그런 건 딱히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간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 후에 생겼어요. 그날은 저희 아들이 저번에 말한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면서 밖에서 외식을 하자더군요.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거라 기대도 되고 왠지 설레기도 하고 그날은 저도 신경 써서 머리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아들이 말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며 조금 늦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룸으로 자리를 잡아놨길래 저는 가만히 창밖의 풍경을 보며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죠. 아들의 말만 들었을 땐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씨 좋은 제가 원했던 그런 며느리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문을 열고 아들과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입이 뜨억하고 벌어졌습니다. 네,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인 거예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온갖 진상과 패악을 부렸던 그 여자요. 수줍게 아들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분위기는 완전 그때와 달랐습니다. 연기하는 거였죠. 불현듯 그때 그 여자가 통화하던 것도 생각나더군요. 호구를 물었다느니, 돈은 많다느니, 병신이라느니. 나 참, 어이가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누굴 속여 싶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인사해, 우리 엄마. 그 여자애는 수줍게 인사를 하며 저를 쳐다봤는데 곧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빤히 그 여자를 쳐다봤죠. 또 보네요. 나 기억하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눈빛이 막 흔들리더니 갑자기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아,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꼴이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목소리마저도 그때 저한테 아줌마, 아줌마 거리던 그 목소리가 맞는데도 정말 저를 처음 보는 척 하더군요. 제 말에 아들은 의아하게 저를 봤습니다. 봤다니? 어디서? 아, 어머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좀 흔하게 생겼잖아. 저는 속으로 이것 봐라 싶었습니다. 멀쩡히 앞에 있는 저를 사람 기억도 못하는 바보 만들더군요. 얘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일단 저도 아무것도 모른 척 속아주었죠. 아,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보네. 제 말에 아들이 묻더군요. 누구랑? 왜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니. 우리 집에 왔던 그 진상 손님. 아이, 엄마. 무슨 그런 여자랑 우리 혜윤이를 착각해. 그러게. 그런 여자가 보통 여자도 아닌데. 제 말에 그 여자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은 곧 주문을 했고 그 여자는 물만 연신 들이키더라고요. 가시방석이겠죠. 그때 그 난리를 피웠는데 이렇게 저를 다시 만났으니. 저는 일부러 물었죠.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요? 긴장돼요? 조금요. 긴장할 거 없어요. 아들 말대로 진짜 수줍음도 많고 성격이 너무 순한가 보다. 제 말에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또 물었습니다. 머리 새로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했어요? 네? 내가 미용일 30년 차거든요.
머리 보면 알지. 저번 주쯤에 한 것 같은데.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엄마 미용사시라고. 머리 정말 잘하셔. 다음에 자기도 한번 받으러 가. 아, 그러시구나. 위치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니요. 요즘 인터넷에 상호 찾으면 금방인데요. 그래요. 꼭 와요. 내가 머리 예쁘게 해줄게요. 지금 머리는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제 말에 그 여자는 또 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게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싶더군요. 간호사라고요? 아, 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친구가 여기 살아서요. 그렇구나. 친구가 여기 살면 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대기업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부러 대기업 다니는 남자 꼬셔보려고 작정하고 오는 여자들도 많다네. 세상이 참 별세야. 제 말에 아들도 말하더군요. 그런 여자들이 있다고? 저번에 왔다던 그 진상 여자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호구 하나 물었다면서. 그 호구만 제대로 꼬시면 자기 빚도 갚고 얼굴도 싹 고칠 거라나? 아유, 무섭다, 무서워. 저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 옆에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나를 계속 굴려대더군요. 잔머리를 굴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서비스직 30년 차면 저도 눈치 하나는 빠삭이에요. 딱 보니 지금 자리는 여차저차 넘기고 순진한 우리 아들 말로 구슬릴 게 뻔히 보였죠. 저도 이 자리에서 끝내고 가야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고 제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엔 왜 안 올렸어요? 제 말에 그 여자가 절 쳐다보더군요. 네? 그때 인터넷에 올린다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인터넷에 올려도 돼. 우리 가게에 CCTV 있어요. 옆에 지켜본 목격자들도 많고.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도 증거 싹 올릴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가씨도 얼굴 다 팔릴 거고.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겠다. 일부러 돈 좀 있고 순진한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 빚 갚고 코도 좀 손봐야 된다면서요. 제 말에 아들은 놀라더군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저 아니라니까요. 저 너무 곤란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연기 생쇼를 하더군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했어요. 아가씨 말 맞다나 우리 아들 차도 졸라 좋고 아파트도 있어서 좋다면서요. 근데 그 아파트 내 거야. 내 명이라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이라서 작정하고 꼬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슬슬 본성이 나오는지 얼굴이 싹 변하더군요. 간호사는 맞아요? 내가 그때 통화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그때 통화한 그 오빠는 누구예요? 엄청 친근하던데 다음엔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걔야. 내가 저번 주에 말했다던 그 진상. 미용 인생 30년 차에 별하별 진상들 다 봤지만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제대로 진상 부리는 애는 또 처음 봤어. 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모함하세요? 이제 본성 나오더군요. 눈을 뒤집을 듯 뜨고 저한테 따지는데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개뿔이 아니야.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너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래 놓고 어딜 뻔뻔하게 여길 앉아 있어? 내가 그때는 다른 손님 피해갈까 봐 참았던 거야.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얘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간호사는 맞는 거야?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완전 상습적으로 이러고 다니네 같은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가씨, 내 말이 진짜 지나쳐? 아가씨는 남의 가게 와서 갖은 폐악 다 부리고 남의 직원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지 않았어? 그때는 이럴 줄 몰랐지? 나한테 아줌마 아줌마 거리더니 여기 와선 왜 어머님이래? 그때처럼 해. 제 말에 아들도 뜨악한 얼굴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요. 저는 마저 말했죠.
지 입으로 그러더라.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었다고. 여기도 일부러 왔대. 너 말만 잘하면 통장 내놓을 것 같더래. 제 말에 아들이 여자애를 노려보더군요. 진짜 그랬어? 아니야. 어머님 좀 정신 이상하신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제 눈앞에서 저를 저렇게 모는 겁니다. 진짜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정신이 이상해? 지금 말 다 했어? 제 아들이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자 그 여자애도 움찔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평소엔 다정다감해도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내가 엄마 얘기 들으면서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했는데 그게 너라고? 그럼 나한테 보였던 행동은 뭐야? 다 나 속인 거야? 호구 하나 잡아보려고? 아들이 따지고 들자 그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욕을 하더니 지 가방을 챙기는 겁니다. 씨, 그래 어쩔래 이 마마보이 등신 새끼야.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재수 온 붙으려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획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하고 저하고 한참이나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 전까지 어머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다가 제가 다 까발리자 얼굴이 180도로 바뀌는데 무서울 정도더군요. 그렇게 둘 다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한참 뒤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까 들어와서 얼굴 봤을 때 눈치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니? 그 얼굴을. 죄송해요. 저런 여잔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작정하고 꼬신 거더만. 사실은 엄마한테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거 맞아요. 팀 사람들이랑 회식 겸 놀러 갔다가 자기도 이런데 별로 안 와봤다면서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연기라니. 만나는 동안 정말 착하고 인성 좋다고 생각했는데 속인 사람이 죄지 속은 사람은 죄 없어. 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한두 번 저러고 다닌 애가 아니더라. 너 제대로 낚일 뻔했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제 연기에 속아서 며느리로 들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일이 너무 충격이고 혼란스러운지 한동안은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어했지만 그 후론 다시 기운을 차렸는지 회사도 잘 다니고 운동도 다시 나가더라고요. 아들한테 당장은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돼서 당황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라며 잘 타독여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 와서 본인의 실체를 떠벌린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도 깜빡 속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런 사기꾼 같은 애 말고 착하고 마음 잘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의 감정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친정엄마가 수술을 하셔서 엄마 간호를 해드리려고 친정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5일 정도의 회복을 한 후 집으로 왔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좀 더 옆에서 돌봐드린다고 했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자기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2, 3일 정도 더 있을 생각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저희 언니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엄마 볼 테니 저보고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좀 더 엄마를 돌봐주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너네 시어머니 불호령 떨어지실라. 그냥 가. 너 그렇게 집 오래 비운 거 알면 너네 시어머니 난리 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는 말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오래 집을 비우는 게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도 15년이 됐을 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아무 때나 잘 오시고 연락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엄마 간병 때문에 집을 한 5일 비운다고 했을 때도 그럼 내 아들 밥은 어떻게 하느냐고 궁시렁거리신 분이세요. 하여튼 제가 5일 이상으로 친정에 있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 소리 하실 게 뻔했죠. 그렇다 해도 저는 친정에서 엄마를 좀 더 보살펴 드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이제 자기가 할 테니 저보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집을 한 일주일 가까이 비웠으니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 있을까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컵라면이나 먹고 남편이 짜장면이나 시켜줬겠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집안일은 가정주부인 제일이라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자 싶어서 이것저것 장도 봤죠. 양손 가득 장본 짐을 들고 집으로 갔을 무렵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현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현관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의 구두가 있었거든요. 제 구두는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신는 신발도 아닌데 저희 남편 신발 바로 옆에 여자 구두가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누구지? 누가 왔지?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멀끔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뭐지? 생각하며 안방 문을 확 열어 제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바로 남편과 어떤 여자가 침대에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여자나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바닥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거의 5분 넘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외간 여자랑 홀딱 벗고 침대에 누워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면인가요? 저는 입이 뜨악한 채로 멍하게 있다가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자다가 갑자기 귀싸대기를 맞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울고 불고 미쳤느냐 악을 질렀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놀라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느냐고 그 여자를 붙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더라고요. 그 여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옷가지들을 챙겨서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있는 대로 때렸죠. 그 과정에서 얼굴도 핥히고 닥치는 대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도 뒤늦게 쫓아갔는데 그 사이에 도망갔는지 없더라고요.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미쳤느냐고 저 여자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발 진정 좀 하라고 했지만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나 싶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쫓아내고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후 겨우 진정이 된 저는 그 여자 누구냐 그랬고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정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친한 몇몇과 같이 나이트클럽을 갔답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만난 여자라고 했죠. 회사 다니는 여자라고 했고 그 만남 이후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잔 건 그날이 처음이라는 누가 들어도 안 믿을 개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제정신이야? 처음 자는데 어디 모텔도 아니고 집에 데리고 온다고? 끝까지 거짓말 할래? 아 진짜야. 내가 이상하게 거짓말 하겠어? 네가 미쳤어? 바람을 펴도 밖에서 필 것이지 어디다 대고 집에다가 그 여자를 들여? 그지? 나도 있고 우리 세영이도 있는 집이거든? 됐고 이혼하자. 아 여보. 내가 그 꼬라지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계속 살겠어?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고. 그냥 이혼하자. 전현이랑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절대 묻어두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참 현실이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겠다 결심하고 보니 제 현실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경력 단절이 된 지도 15년이 되었으니 재취업은 꿈도 못 꿉니다. 애초에 전문직이나 기술직인 일도 아니었고 일반 사무직이었거든요. 이혼하면 애는 무조건 제가 키울 생각이었는데 당장 직업도 없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살 수 있을까 막막해졌던 거죠. 그렇게 되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항상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나만의 경제력을 갖췄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 막상 이런 상황이 와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정이 잘 살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이 컴컴했죠. 물론 결혼 생활이 15년 정도 됐으니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대출이 더 많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예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남편은 저에게 열심히 빌었어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요. 저도 이혼하고 나면 당장의 대책이 없었고 또 덜컥 이혼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면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나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는데 나 하나만 눈 감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 생각을 하면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이번 한 번만 딱 넘어가겠다라고 했고 남편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없던 일로 하겠다고 진짜 없던 일이 되겠나요? 그 일과 그때의 그 장면은 고스란히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그때의 일이 떠올라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냥 묻어두기로 했으니 잊자 생각해도 더욱 선명해지고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그냥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엄청 다정한 인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보통의 사이 좋은 부부 정도는 됐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남편과 제 사이는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고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더 잘하겠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때의 일은 다 잊었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저에게 큰 불행을 낳았어요. 저는 한편으론 나도 내 앞길을 찾아야겠다, 내 밥벌이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찾기도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면 기분도 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따금씩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 장면이 떠오르면 몸서리치게 괴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뭘로 밥벌이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고민 끝에 미용 관련 국비 지원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일이나 속눈썹 연장 등을 해주는 뷰티샵을 열면 괜찮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때 미술학도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집 형편상 미대는 못 갔거든요. 손재주도 나름 있는 편이고 취미로 그림도 곧잘 그립니다. 그래서 네일아트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던 거죠. 원래도 관심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미용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기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하고 싶고 목표가 생기는 일을 하다 보니 제 삶에 활기가 돋는 것 같고 마음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용 자격증도 땄고 네일아트와 피부 미용 관련 학원 수료도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료가 끝나고 나서 마치 번아웃이 오듯 저는 알아눕게 되었어요.
뭔가를 해내고 나서 성취감이 든 것도 잠시 우울증이 확 도지듯이 올라온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남편의 외도 장면만 머리에 떠오르고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정신승리하며 산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저는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물만 먹으며 며칠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자기를 그렇게 나쁜 놈 만들면 속 편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아픈 저를 두고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작작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다 아세요. 아들 바람피고 저희 집 난리 난 거요. 저희랑 같은 아파트 앞동 사는 신우가 다 얘기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군요.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가 있는 줄 아니?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굴어라. 제가 뭘 현명하게 굴어야 되는데요? 네가 뭔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생각하라 그거지. 남자가 괜히 딴 마음이 들었겠어? 어머님 아들이 바람핀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뭐 어쩌라는 거야. 바람을 안 피웠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피웠잖아. 너 그래서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뭐 뾰족한 수는 있니? 어머님 말이 너무 야속해서 아랫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너 이혼 안 할 거라며. 그러면 그냥 잊고 잘 지내야지. 오히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딴짓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할까 그 생각하면서 네가 더 잘해야지. 맨날 죽을 쌍하고 있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수록 남자들은 더 질려하는 거 몰라? 어머님은 제가 속도 없는 줄 아세요? 유난 좀 그만 떨어. 세상에 우리 상진이만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거 참고 있는 여자 너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맨날 죽상해가지고 집에 있고 골골거리면서 누워있으면서 남편 원망해 대고 그렇게 하면 상진이도 너에 대한 정 다 떨어져. 떨어지던지 말던지요. 저는 내저녁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어머님 아들이 그 여자랑 제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거 보고 저 그 침대 내다 버렸어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와서요. 아휴, 유난이다 유난. 너 무슨 TV 연속극이라도 찍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유난 떠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어머님 딸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제가 아가씨라고 해도 이렇게 말하실 거냐고요. 어따가 우리 미영이를 갖다 대. 미영이는 너 같은 일을 안 겪지. 네?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예쁘고 현명한데 애초에 남편이 한눈 팔만한 짓을 안 하지 걔는. 기가 막혀서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본인 자식들이 최고인 줄 아시는 분인데요. 특히 신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엄청 크세요. 톡 까놓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신우가 별로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신우가 최고라고 하세요. 신우가 고등학교 때까진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대에 들어가니 한의대에 들어가니 했답니다. 그런데 고3 때 남자친구 사귄다고 공부 안 해서 치대고 뭐고 그닥 좋지 않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도 그저 그런 회사 좀 다니다가 결혼했거든요. 솔직히 대단할 만한 커리어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예전에 신우가 공부를 잘했던 그 시기에 머물러 계신 건지 아가씨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현명하고 야무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결혼 초부터 은근히 저랑 비교도 잘하셨죠. 그리고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으시면서 신우 말이라면 다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 비타민C가 몸에 그렇게 좋다네요.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는데 네가 무슨 의사야? 약사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우가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 네가 골라줘. 라고 하십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무시하고 신우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시는 거예요. 신우가 입고 다니는 옷이 최고고 신우가 하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신우 하는 거 반만 따라해라 라는 소리도 잘하시고 옷 같은 것도 제가 입는 건 별로니 신우 입는 거 따라해라
머리도 신우하는 머리 따라해라 그러십니다. 신우가 하는 스타일이 전혀 제 취향도 아닌데 어머님 눈에 그게 좋아 보이니 자꾸 저한테 따라하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저한테 툭하면 미영이가 예전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주변 친척들이 엄청 부러워했었어. 고3 때 친구만 잘못 안 사귀었으면 지금쯤 의사하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도 잘하세요. 그러다가 신우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어머님은 역시 내 딸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하셨습니다. 신우와 결혼하는 남자는 회계사였고 돈도 잘 번다고 했거든요. 가뜩이나 자랑스러운 딸인데 사위도 회계사라고 하니 어머님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죠. 걔가 그렇게 야무져. 남자 하나를 골라도 야무지게 고르는 애야. 네, 아가씨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좋으시겠어요. 내가 왜 좋아? 그 집에서 좋지. 우리 미영이같이 야물딱지고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를 얻은 건데. 우리 딸 하나도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그 집에서 오히려 봉 잡은 거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아가씨의 어떤 부분에 저렇게까지 맹목적으로 찬양을 하실까 저는 어머님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니까 자식인 딸을 좋게 보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어머님은 좀 과하다고나 할까요? 어쩔 땐 보면 딸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느낌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더 추켜 세우고 내 딸이 최고다 하는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님이 본인 딸 최고다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비교하면서 막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누는 저를 일부러 찾아와서 자기 딸하고 비교를 하며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나가시는 순간까지도 으휴 저렇게 못나게 구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나가시고 저 너무 우라가 치밀고 속에서 아기 받쳐서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바람난 아들을 뭐라고 하기는커녕 제가 못나서 그렇다는데 진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우울감이 너무 심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콱 어디서 떨어져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제 감정의 밑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밑바닥을 한번 쳐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며칠이고 누워있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 악물고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없겠구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나는 계속 이런 우울감에 시달리겠구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거든요. 다만 당장 이혼은 힘드니 딱 1년 뒤에 이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1년 동안은 제 기반을 어느 정도는 다져놔야겠다고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유로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은 다지자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내 누워있다 보니 살도 다 빠지고 근육도 다 빠져서 얼굴도 몸도 추레하더라고요. 저는 힘을 내서 밥을 먹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고 학원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제가 원생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저를 직원으로 써줄 만한 네일샵이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곳이든 상관없으니 연계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저는 한 네일샵에 겨우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기본기 정도를 배우는 것이기에 실무에서의 경험이 중요했죠. 제가 간 네일샵은 동네의 작은 네일샵이었고 가격도 저렴한 곳이었어요. 디자인도 한정적이고 원장님의 실력도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늘 하던 것만 하는 정도의 실력이셨다고나 할까요? 저보고도 너무 잘할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여기 오는 손님들, 매번 오는 손님들만 오는 거니까 적당히 자기처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디자인 공부도 많이 하고 새로운 기술도 열심히 익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기술이 많거든요.
원장님한테는 따로 배울 수가 없으니 네일리스트 관련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인터넷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보며 저만의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만들어갔죠. 나중에는 원장님보다 제 실력이 훨씬 좋아졌고 저를 찾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골 말고도 손님이 더 늘게 되는 거니 좋은 건데도 원장님은 저를 좀 고가화하셨습니다.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총을 받고 다니다가 다른 네일샵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긴 네일샵은 번화가에 있고 건물도 컸습니다. 직원도 여러 명이었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처음 온 손님들이 보통 젊은 직원에게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 공부하고 제 샘플들을 다양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배워서 SNS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가게에서 제 손님이 가장 많을 정도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보람을 느끼니 너무 좋더라고요. 1년 뒤 보란듯이 이혼하겠다, 내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놓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두고 악착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 어머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너 그거 몇 푼 번다고 집안일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남들 손톱이나 만져주고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혼한 주부면 집안일에 신경 쓰고 애나 잘 볼 것이지. 어머님은 그런 말을 하셔도 저는 꾹꾹 참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할 길을 찾으니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밝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솔직한 말로 예전에는 맨날 죽상으로 있고 사람 미안하게 만드니까 나도 너무 지치고 집에도 들어오기 싫었다니까. 라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느껴지던지.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광경을 봤는데 그걸 까맣게 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상을 하고 힘들어했는지 까먹은 사람처럼 구는 겁니다. 오냐, 너나 너네 엄마나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딱 1년 되면 보란듯이 이혼할 거다. 그렇게 다시 결심했죠. 남편은 제가 그때 일을 다 잊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1년이 되면 보란듯이 이혼하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굿바이 하겠다는 결심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거의 1년이 다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가게 근처에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근처까지 왔다고 하니 뭔 일인가 싶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좀 초췌한 얼굴로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신우는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몹시 놀라웠습니다. 신우 남편이 저번 달에 퇴사한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을 폈다며 그 상간녀 여직원을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저보고 좀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회계사 사이를 몹시 자랑스러워했고 신우도 남편한테 몹시 지극정성이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잘 그러고요. 금슬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는데 뜬금없이 신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 여자를 만났겠죠. 다 확인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고모부가. 그래서 언니가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그 여자 만나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요? 네. 신우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줄 수는 있는데 왜 저한테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저 이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쪽팔려서.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이런 말 하기 싫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언니는 비슷한 일 겪었잖아요. 동병상련이니까 언니한테 말하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요. 언니 가줄 거죠? 그 동병상련이라는 거 내가 니네 오빠 때문에 겪은 거잖아 라고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참 한결같이 뻔뻔한 면이 많다 싶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네 오빠 때문에 그 마음고생 먹었는데 같은 일 겪었으니 제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했다는 겁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가뜩이나 남편이 바람펴서 힘들어한다는데 그냥 따라가 준다고 했어요. 그래요. 언제 갈 건데요? 신우는 바로 다음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약속도 잡았대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신우를 따라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신우는 막 초조해하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마 그 상간녀에게 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라는 상간녀는 안 오고 신우 남편이 카페에 왔습니다. 신우 남편은 저까지 있자 당황하더라고요. 신우는 눈이 돌아서 따졌죠. 당신이 여기 왜 와? 나랑 둘이 얘기하자. 저기 아주머니, 저희끼리 얘기할 테니 그만 가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럼 저는 가볼게요. 나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그년 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오냐고. 나 그년 머리끄덩이 다 뽑아놓으려고 했는데. 아, 불러서 뭐 어쩌게. 그냥 나랑 얘기해. 당신이랑 내 얘기잖아. 그년하고 바람 핀 거잖아. 그년이랑 왜 바람 폈어? 뭐 볼 게 있다고 그딴 기집애라. 아, 부끄럽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자.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아주머니,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나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렇게 신우 남편은 신우를 달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는데 신우 남편도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웃기는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뜬금없이 내가 여기 껴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어요. 그러다가 신경이 쓰여서 한 일주일 뒤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희 네일샵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신우 한다는 말이 그 여자애는 그냥 재미삼아 만났던 애고 다 정리했다고 그랬답니다. 자기는 남편 말을 다 믿는다고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남편 꼬드겨 낸 것 같다고 자기 남편이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니 그냥 덮어두기로 했답니다. 자기가 좀 크게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남편이랑은 잘 풀었으니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래요. 더불어 어머님한테도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신우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그 여자 탓하고 욕하면서 덮어두려는 게 보였죠. 한편으론 그 모습이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덮어둔다고 해도 진짜 덮어둘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신우도 돈 잘 버는 회계사 와이프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의 일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가 결심했던 1년이 다 되었어요.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제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그랬죠. 이혼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이대로 내일 하면서 넘어갈까 싶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란 기간 동안에도 남편과 그 여자의 일이 떠오르면 또다시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우울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는 한 저는 그때의 기억을 절대 떨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죠.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내 몫의 일은 하고 있으니 끝내자. 처음 생각한 대로 끝을 내자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살면서 끊임없이 괴로울 거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제 이혼 통보에 남편은 뒤집어지죠.
더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덮고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뜬금없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딱 1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려고 진작에 마음을 먹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지가 바람피고 잘못한 주제에 더 난리치면서 이혼을 못하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 못해주면 소송이라도 걸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당신하고 그 여자가 누워있던 그 장면이 안 떠오른 날이 없었다. 어쩔 때는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 나는 남은 인생을 그때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남편은 내 생각은 안 하냐며 저보고 너무 무섭고 독하고 이기적이래요. 집에까지 여자를 불러들여서 그 짓거리를 한 남편 놈이 지는 애 생각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나요?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무섭고 독하답니다. 참 이 인간은 정말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나한테 했던 사과도 진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걸렸구나 했겠지. 와이프인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한 적도 없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이혼에 대한 내 뜻은 확고하다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가게 앞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너 성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들먹여? 어머님 아들 이혼 당할 짓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지 마세요. 이미 1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 난리냔 말이야. 할 거면 그때 하지. 너 일부러 그랬지? 1년 동안 상진이 돈 어떻게든 더 빼먹으려고.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은 돈을 빼먹고 자시고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빼먹을 만한 돈이나 있냐고요. 뭐가 어째? 저 1년 동안 어머님 아들 돈은 못 빼먹어도 제 능력은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외간 여자랑 그 짓거리 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당장 면상에 이혼 소리 못 던지는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저한테 네가 못 낳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못하는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밥벌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됐으니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마누라하고 아들까지 사는 집에 떡하니 상간녀를 불러들였어요. 둘이 홀딱 벗고 자는 걸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제가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저희 아들이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들 그따위로밖에 못 키우셨으면 어머님도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도 악에 받쳐서 할 말 다 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저도 다 얘기했죠. 어머님 완전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참았냐? 너 진짜 무섭다. 상진이 탓하지 마라. 네가 이따위니까 상진이가 바람이 난 거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결국 그렇게 만든 거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한테는 꼬라지 봐라. 네네 내 아들 돈 빼먹다가 이제 돈 몇 푼 번다고 기세가 등등하네 아주. 너 그동안 내 아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팽하려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 적이 없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이고 그걸로 저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뭐가 어째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지금 저한테 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이따위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 못 잡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악덕하고 못돼 처먹고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우리 아들이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을까. 너 하는 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 말에 저 그냥 웃었습니다. 일부러 웃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진심으로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너 지금 웃어?
아, 어머님 말씀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남편이 바람핀 거군요. 제가 악덕하고 못됐고 못나 빠져서? 그래, 오죽하면 상진이가. 맞아요, 어머님. 근데요, 저만 못난 건 아니던데요. 마누라가 악덕하고 못돼서 남편이 바람핀 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얘가 뭐라는 거야?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아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아가씨 남편이요. 같은 사무실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었다네요. 제법 심각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아가씨가 그 상간녀 만나러 간다고 저한테 좀 같이 가달래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어머님 그 잘난 딸도 참 못나 빠지고 악덕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가씨 남편도 마음 못 잡고 바람이나 피우지. 그쵸?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서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우리 고서방이 바람? 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심지어 그 상간녀 보호한답시고 직접 나왔던데요. 아가씨한테는 다시는 안 만난다 적당히 덮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난 남편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우리 아가씨,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서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다네요. 참으로 현명하고 멋져요, 우리 아가씨. 맞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이혼 안 할 거면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머님은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놈이 있냐지만 한 번 핀 놈이 또 핀다잖아요. 아가씨한테 특별히 신경 많이 쓰라고 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 거품 물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던가 저는 끝까지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폭언 퍼붓지 마세요. 지금은 그래도 참아주는데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 어머님 말 맞다나 못됐고 악덕해서 이런 거 더 이상 못 참겠거든요. 어머님 제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이도 당신 딸 놔두고 바람폈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게다가 그렇게 저한테 남편 바람핀 건 아내 잘못이다 그러셨는데 본인 딸도 똑같은 일을 당했으니 할 말이 없으셨겠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퍼부으셨다는 게 참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어머님은 한참이나 멍하게 있다가 어디론가 불이 나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가 전화와서 따지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엄마한테 말하느냐고요. 들어보니 그날 어머님은 곧장 신우 남편네 회계사무실 달려가서 난장판을 만들었대요. 그때 사무실에 중요한 손님도 있었다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신우 남편 바람핀 걸 동네방네 다 얘기하신 셈이죠. 그 일로 신우 남편이 도리어 신우한테 따지고 들고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했다는데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쳤느냐고요. 내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 아가씨도 아니지. 뭔 놈의 아가씨야. 네? 나 니네 오빠하고 이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내가 네 가족일 때나 그 약속 들어주지. 이제는 남남인데 내가 왜? 그리고 너네 엄마가 사람 찾아와서 남편 바람핀 게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는데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니네 엄마도 참 웃기지. 아들이 바람핀 건 며느리 잘못이고 사위가 바람핀 건 그저 사위가 죽일 놈이야? 너랑 니네 엄마, 니네 오빠 하나같이 다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웃긴다. 뭐가 어째요? 저는 언니 믿고 다 얘기했고 그 자리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해요? 배신은 니네 남편이 했지 내가 했니? 그리고 날 믿긴 뭘 믿어. 너랑 나랑 뭔 사이인데. 나 그것도 웃겼어. 너랑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네 남편 상간녀 만나는 자리에 나를 왜 데리고 가는데. 됐고 너네 집 일은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연락 말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계속 협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난 뒤에 그 여자에 대해서 말했던 녹음과 각서로 증거를 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건너 들었는데 신우는 이혼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우 남편 사무실에서 난리친 일 때문에 오히려 신우가 기죽고 신우 남편 눈치 보며 산다는 겁니다. 잘못은 신우 남편이 했는데 오히려 신우가 아무 말 못하고 지내는 거죠. 참 어이없고 우스운 상황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제 승소로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일정의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매달 50씩 받기로 하고 끝을 냈어요. 이혼 소송하는 도중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그 우울한 감정이 안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생긴 우울함인데 이제 남편과 갈라서고 남남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 이혼한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남편과 끝을 냈기 때문에 더 홀가분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여전히 네일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년쯤 제 가게를 열 목표를 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고요. 물론 사업 자금이 많지 않아서 가게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것이 저를 힘내게 만드네요. 그때 바람 피워놓고 뻔뻔했던 남편과 오히려 제 탓이라던 어머님을 두고 그래 내 탓이구나 나만 참자 해버렸으면 저는 아직도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큰 상처와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제 스스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앞으로도 저를 믿으며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임신 소식을 전하던 그 기쁜 날, 신우이가 제 뺨을 후려치며 누구 애를 베고 온 거냐고 소리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끔찍한 말 뒤에 제 남편과 신우이가 함께 꾸민 소름 끼치는 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모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아이들의 동요처럼 순수하고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 남편 최종훈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남편은 제가 먼저 그리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는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요. 처음 본 순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 얼어붙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까지. 인상이 정말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몇 마디 나눠보니 성격마저 부드럽고 선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조금 줏대없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고집 세고 못된 것보단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 저는 친구를 졸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년 동안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불공평한 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의 7살 터울 누나를요. 남친은 제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자기를 거의 아들처럼 키워준 누나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누나는 엄마 이상의 존재였고 누나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걸 알게 되고 누나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남친 없이 둘이서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당일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친 누나는 남친이 평소에 말하던 따뜻한 누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네가 정미야? 우리 종훈이가 하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길래 궁금했거든. 근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네. 네? 아니야. 왔음 앉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 하긴 우리 종훈이 거의 자식처럼 내가 키웠거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긴 해도 동생이기 이전에 그냥 내 새끼라고 하고 다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남친 누나는 막 혼자 웃더라고요. 시작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후부터도 남친 누나는 제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틱틱거렸고 마치 취조라도 하듯 제 부모님 직업부터 집 평수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황당하고 불쾌했지만 남친이 그토록 아끼는 누나이기에 꾹 참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제 대답이 모두 끝나자 남친 누나는 저를 잠시 뜯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우리 종훈이 어디 가서 빠질 애가 아니야. 얼굴 잘생겼지, 키 훤칠하지, 성격 좋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의사나 변호사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종훈이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해.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남친 누나는 직설적으로 다다다 말하더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 우리 종훈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만큼 우리 종훈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잘 아는 사람 없어. 톡 까놓고 너는 우리 종훈이 짝은 아닌 것 같다. 종훈이가 마음이 여려서 말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말할게. 그냥 정리했으면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헤어지고 말고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 남친 누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말대꾸 하니? 지금 보니 보통 싸가지가 아니구나. 너 종훈이랑 결혼 못해. 내가 반대할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종훈이 그렇게 돌본 줄 알아? 라면서 따지는데 울컥하는 기분에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친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친도 엄청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누나는 남친에게도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친 누나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저는 남친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 물음에 남친은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누나가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해주고 너무 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괴로워했죠. 그러다 결국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남친 누나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친이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믿고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던 동생인데 본인 말대로 안 했다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한 거죠. 이제 남편이 된 남친은 결혼사진 속 가족석에서 덩그러니 비어져 있는 누나의 자리를 보고 씁쓸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저희는 연애하듯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간히 누나랑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미안함 때문인지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더군요. 남편에게 큰 존재였던 누나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형님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형님은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통해 안부도 전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생일 때는 인테리어용으로 좀 고가의 그림도 사서 선물했죠. 그러자 형님은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에게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종훈 씨 정말 사랑해요. 형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옆에서 내조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던 형님은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 종훈이한테 내가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나 봐.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훈이가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어리석었구나 싶더라고. 우리 종훈이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그 후로도 형님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기뻐했고 이제는 걸릴 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2년이 꽉 찼을 무렵 슬슬 임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몰랐는데 우리가 난임 부부였나 보다. 여태까지 피임을 잘해서 아이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난임이었던 건가 보다라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의 닥달도 시작되었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2년 동안 아이 없는 신혼 즐기기로 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 그거였죠. 시부모님까지 압박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자연 임신으로 어떻게든 임신을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임센터를 다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은 흔한 일이래. 참, 내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 괜히 동네 병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예약 잡아줄 수 있는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이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따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며칠 뒤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생겼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으니 곧 생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시누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말이 회사지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형님과 심해부님 그리고 직원 2명이 전부거든요. 심해부님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품 자체도 별로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써봤지만 음식물이 제대로 갈리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당연히 제품력이 안 좋다 보니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거길 들어가겠다고 하니 저도 싫었죠. 하지만 남편은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쉴 바에야 그냥 쉬엄쉬엄 누나네 회사 들어간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너무 불안정하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 형님에게 말했나 봐요. 형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사실에 기분 나빠했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와 형님 사이에는 또다시 미묘한 냉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심지어 저희 부부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누나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누나에게 의지하는 게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섭섭해서 말도 몇 번 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누나랑 사이가 좋고 일도 같이 하니 뭐든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누나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맘때 형님은 유난히 남편에 대해 집착하는 느낌이었고 남편도 그에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그 미묘한 변화에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묘하게 벌어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좋지 않아 감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리가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2번째 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내 선명해진 2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있기도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가족 모임 날 저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작은 봉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그리고 여보,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봉투 속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아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제 얼굴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죠. 그 이상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순간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는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볼이 화끈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갑자기 뺨을 맞은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기막힌 겁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황당함에 소리를 지르는 제게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 아니야? 이 더러운 년! 우리 종훈이 무정자증이야!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라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뇨. 남편은 분명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남대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정자증이라니? 종훈이 그때 검사한 거 기억 안 나?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뻗치고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말해봐.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나 무정자증이래.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왜 나한텐 제대로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형님이 따지듯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하도 애를 기다리니까 종훈이가 차마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좀 달래. 나중에 솔직히 말한다고.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임신?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말해! 누구 애야? 어디서 놀다 먹다 생긴 씨냐고! 종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저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던데. 그거 친구 아니고 남자였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고!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시부모님 보았는데 시부모님도 저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저를 벌레 보듯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 종훈 씨 아이예요. 나와서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낳긴 몰라. 나와서 아니면 그때 발 빼려고? 진짜 옳게 무섭네. 발을 빼긴 뭘 빼냐고요. 네,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뭐라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밀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년. 그날 저는 죄인처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된 것처럼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쳐진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상처와 충격이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리더군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근데 만약에 진짜 내면 어떡하지? 저렇게 방방 뛰는 거 보니 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누나 말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야. 누나 말은 다 맞지. 맞는데 나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남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우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을 뒤따른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저는 결국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여자였지만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형님의 회사에 들렀을 때 형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며 소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아니면 투자자님이랑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셨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도 떳떳하지 못한 건 똑같지 않아? 뭐라고? 그 뱃속의 애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 당신 애라고. 나는 무정자증이야. 참나. 당신이 말해봐. 당신 무정자증이라는 거 누나한테 들었지? 맞아. 등신이야? 그런 것도 직접 안 듣고 누나 통해서 건너들어? 처음엔 병원에서 들었어. 정자 활동성이 활발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누나가 다시 전해주더라. 누나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정자 활동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정자증 수준이라고. 너는 누나가 말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니네 누나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다 믿냐고. 그럼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래서 누나 말만 듣고 내가 다른 남자애를 뵀다고 생각한 거지. 그건... 다시 검사해봐. 누나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직접. 그 누나 친구가 하는 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보라고.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 도대체 이 여자 뭐야?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그 여자에 대해서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형님의 오랜 지인이자 엄청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가 저에게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바로 이 여자와 동생을 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선택해 결혼하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그 투자자 여자도 다른 애인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저랑 화해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투자자 여자가 애인과 헤어지고 다시 제 남편한테 눈독을 들인 모양이에요. 회사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투자자다 보니 신우 입장에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는 동생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서라도 그 둘을 연결시켜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속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이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은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투자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 등신 같은 남편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연극에 동참했던 겁니다. 불륜 상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까지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계세요?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창고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보고 남편이 시겁하며 그걸 왜 들고 가냐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을 떠밀어버리고 차 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도 시겁했는지 지차 타고 따라왔죠. 그렇게 저는 형님의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시댁 식구들이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거실벽에 걸려있던 제가 선물로 보냈던 그 비싼 그림 액자를 야구방망이로 쳐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신우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부랴부랴 따라 들어와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형님의 소리를 지르자 저는 깨진 유리 조각 너머로 방망이를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쳤다. 동생 인생 팔아서 입속 챙기려는 너 같은 미친년이 있는데 안 미치고 배겨? 누나가 하라면 불륜도 저지르고 임신한 마누라한테 누명까지 씌우는 저 등신 같은 놈도 미친놈이고 둘 다 미친 년놈들이야.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신우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 투자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동생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 한 신우이의 계략과 거기에 동조한 남편의 배신을 모두 알게 된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신우이에게 네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기만한 신우이도 그런 누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남편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이한테 당신처럼 비겁하고 줏대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 당신은 평생 당신 누나의 착한 동생으로 살아. 나는 너도 미친 네 누나도 더 이상은 이해 못하니까. 우린 이혼이야.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계략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참 후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자기를 진심으로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그동안 누나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맨날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한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도와줬다. 나는 너한테 가장 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채우려 한 것 같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결혼 생활도 망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 번만 만나달라,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여자도 저한테 상간소송 당했는데요. 남편도 정신 차리고 누나랑 인연 끊으면서 그 투자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자도 바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의 사업은 핵심 투자금이 빠져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다고 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가정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신우이는 결국 제꾀에 제가 넘어가 돈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된 셈입니다. 신우이는 말끝마다 자기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결국 동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삐뚤어진 소유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아침 제품에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끊어내길 정말 잘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만큼은 비겁하고 나약한 아빠가 아닌 씩씩하고 현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낼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